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난 이후라 조금 졸리실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조금 더 이제 임팩트 있게 강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 거래제도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환 거래법상 이제 처분 제도에 대한 부분을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외환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환 거래법이란 실제 이제 수출입 통관을 하시면서는 직접적으로 접해보실 기회가 많이 없으실 수 있는데요. 실제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외국환 거래의 건전화를 통한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출입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경상거래나 자본거래에 대한 지급 영수에 대해서 그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 실제 외국환 거래법은 절차법이고요. 사전에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외국환 은행이나 한국은행 쪽에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환 거래 및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대외 거래의 원활과 국제 수지의 균형, 그리고 통화 가치 안정을 목표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민 경제에 대한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제정이 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적용 대상은 크게 이제 인적 대상, 거래에 대한 대상 행위, 물적 대상,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적 대상은 외국환 거래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형태의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이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이나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거주자는 일단 거주자 외에 개인과 법인,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국내 법인 등의 영업소, 그 밖에 사무소, 이런 부분들을 비거주자라는 범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행위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주자 간 거래,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 그리고 비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대상 행위를 모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행해지는 외국환 거래, 그리고 비거주자 간에 행해지고 있는 원화 표시에 대한 거래, 그리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그리고 거주자 간 외국에서 국내의 재산 업무에 관해서 행해지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물적 대상은 실제 이제 외국환에 대한 부분, 대외 지급 수단, 외화 증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급 지급 수단, 그리고 기금속 이런 부분들도 물적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 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 부분이나 이제 거래 등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들,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지급 수령 방법에 대한 신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외국환 거래에 따른 결제 방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거래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이나 영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초과 지급 등에 해당이 돼서 한국은행 총재 쪽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당해 거래 당사자 간의 지급이나 영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외에 제3자를 통해 지급이나 영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원칙적으로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관련 대금이나 물대를 주고받아야 되나,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 건별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 그 수입건에 대한 물대를 지급을 한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건별로 지급이나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계 등에 의해서 차입분에 대해서만 지급 영수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이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자본거래보다 이제 그 경상거래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신고 사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 및 상호 계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계는 여기 정의된 바와 같이 거주자가 경상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대한 채권 채무를 건별로 결제를 하지 않고 상세한 후에 차익만을 지급 영수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에서 상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불량이나 클레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건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별도로 차익을 지급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남은 다음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를 하고선 나머지 차익만 지급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발생이 되는 거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외국한 은행장 쪽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고요. 예외적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건당 2,000불 이하,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금액 기준으로 해서 상계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을 안 하시고 상계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상호계산 계정을 통해서 그 계정 안에서의 채권 채무를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계무역이라든지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대금의 상계, 그리고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 등의 상계 등 신고 예외 대상 거래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신고 예외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한 은행장 쪽에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외국한 은행장보다 이제 한국은행 총재 신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일정한 상계 센터를 통해서 다자간 상계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상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국한 은행장 쪽에 상계 신고가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쪽에다가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영수 거래에 따른 이제 신고 대상 거래, 신고 예외 대상 거래,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이다,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실제 나중에 그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벌칙사항 등 과태료 기준을 산정을 할 때 외국한 은행장 신고대상 거래와 한국은행 총재 신고대상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 처벌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계와 조금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상호계산은 외국한 거래가 동일한 거래처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의 채권 채무 초행에 대해서 차익만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래가 일단 단순하게 한 상대방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그 상대방과 일정한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을 통해서 물때에 대한 이제 지급, 채권 채무에 대해서 지급 영수를 그 계정을 통해서만 진행을 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미리 건별로 상계권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의무는 없지만, 실제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장 쪽에 상호계산 계정에 대한 신고를 먼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장을 통해서 상호계산 계정을 개설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을 한 이후에 그 외에도 이제 각각 사후관리나 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를 법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계랑 상호계산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실제 상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나 채무를 금전의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대기 또는 차기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형태를 말하고, 건당 이제 외국한 은행자 또는 한국은행 총재 쪽에다가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호계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한 거래가 빈번한 거래처 또는 기업들 간 채권 채무를 상계를 해서 그 차익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건별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장 쪽에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상호계산에 대한 계정 신고를 미리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 거래인 다자간 상계 등이 허용이 되지만, 상호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사자와의 계정을 하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다자간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계 거래를 진행을 할 때 신고를 진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신고 방식, 이제 신고 절차 이런 부분들을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A사가 있고 A, B, C 컴퍼니 쪽에서
이제 수출입 거래가 발생이 되는데, 뭐 우리 수입을 진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채무, A사 입장에서의 채무, 그리고 가방을 수출을 하면서 발생하는 채권. 근데 이 중에서 40만 불을 상계 처리라고 차액만 송금을 하는 경우에 이제 상계 신고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계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은행 쪽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상계 신고에 대한 신고서를 두 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이외에 상계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간단한 내용의 사유서, 그리고 실제 그 거래 당사장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다자간 상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자간 상계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 참여 기업의 목록, 그리고 상계 합의서, 그리고 채권 채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뭐 인보이스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그런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급 등의 방법 신고서라는 샘플 양식인데요. 실제 이 신고서에 이제 관련한 상계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 그 관련 사항에 체크를 해서 신고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간 초과 지급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기간 초과 지급에 대한 부분과 상계에 대한 부분 등을 이제 각각 거래에 맞춰서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 거래 종류에 대해서는 채권 채무의 원인 거래를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수출 거래가 있고 수입 거래가 있기 때문에 수출 수입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방에 대한 상호나 주소, 연락처를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계정의 대기와 차기에는 이제 상계 대상에 대한 채무 금액과 그 차기에는 이제 상계 대상에 대한 채권 금액, 이런 부분들을 각각 구분을 해서 기주셔야 되고요. 그 잔액에는 이제 실제 그거에 대해서 상계를 통한 이제 상계되는 상쇄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상계 후 나머지 잔액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 뭐 TT로 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지급이나 영수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 결제 방식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신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관련한 뭐 상호명이라든지 대표이사 명에 대한 기재나 날인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제 명칭으로 날인이나 서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양식으로 보여드렸던 상계거래 외에 이제 기간 초과 지급이라는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초과 지급은 이제 그 단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거래 전후 일정 기간을 초과해서 지급이나 영수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거주자의 수출입 대금이나 지급을 영수할 때에는 건 바이 건으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다음과 같은 이제 수출 대금의 수령이나 이제 수입 대금의 지급 거래에 대해서 별도로 한국은행 총재 쪽에 신고를 하는 거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본지사 간 거래가 아닌 거래로서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해서 먼저 수령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적 전 먼저 수령을 하는 경우는 이제 선수금 형태로 물건을 이제 보내기 전에 그 물품 대금에 대해서 미리 선수금 형태로 돈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런 경우에 1년을 초과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기간 초과 지급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 쪽에다가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입 대금 지급에 대한 거래 같은 경우에도 선수금이 아닌 선급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도 미리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계약 건당 2만 불을 초과하는 사전 송금 방식으로 수입한 거래로서 대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이후에 물품이 수입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기간 초과 지급에 대한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1년이 초과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 뭐 턴키 베이스나 이제 물품 자체가 설비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전 송금 방식으로 물건이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지급이 되고 물품이 굉장히 늦게 선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발견되는 오류사항으로는 실제 돈을 지급을 하였으나 선적이 되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실제 이 부분에 맞춰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간이 1년이 초과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선수금 형태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는 이제 수출대금 수령 거래나 수입대금의 지급 거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 쪽에 사전에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3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앞에서 원칙적인 거래를 설명을 드렸을 때 거래 당사자 간의 실제 지급이나 영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수출입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뭐 수출자 쪽에서 지정한 제3자나 뭐 수입자 쪽에서 다른 쪽에 지급을 해야 되는 제3자 이런 쪽에다가 지급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 거래에 대해서 제3자 지급 신고에 대한 대상 거래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래 상대방 당사자끼리 지급이나 영수가 이루어져야 되나 이제 제3자가 일방의 거래 당사자와 결제를 해서 그 거래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제3자 지급 등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 형태로 거래가 종결이 되면 실제 불법적으로 자본이 유출이 되거나 불법 자금 등을 세탁을 하는 형태로 이러한 거래들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계약 당사자 그리고 지급 영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신고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은행 총재 쪽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거래 당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할 때 수출입 거래에 따른 이제 계약서에 서명 날이나 계약 체결자, 계약 당사자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문서, 뭐 PO, 뭐 이런 관련한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청구자 또는 수익자가 거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뭐 하자 등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 그 건에 대한 책임자 이런 부분들로 실제 위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거래 당사자를 파악을 하고 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지급을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사전에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 쪽에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래들처럼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미화 1만 불 이내에 외국한 은행장 신고 대상 거래가 있고 금액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신고 예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건당 2,000불 이하의 이제 소액에 대한 부분들 그 제3자 지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대상 거래로 되어 있고 당사자인 이제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돈을 영수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간 거래나 이제 비거주자 간 거래, 뭐 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서 제3자가 비거주자가 되어 비거주자로부터 제3자로부터 영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제 거래 유형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제3자 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금액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제3자 지급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제3자 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거주자로부터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는 필요가 없고요. 그 외에 이제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도 그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이제 그 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돼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채권의 매매, 양도, 뭐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관련 증빙이나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채권 채무가 그 제3자에게 정당하게 인수나 양도가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서 실제 그 제3자 지급에 대해서 소명을 한 경우에는 신고 예외 대상 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조금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기본적인 이제 지급과 영수에 대한 신고와 신고 예외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실제 거래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한 첫 번째 거래처럼 A와 B, 거주자 간 거래에 해당이 되더라도 비거주자인 C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 대상 거래에 해당이 되고 비거주자 C로부터 A, B가 별도로 영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영수에 해당이 돼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거래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A와 B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제 제3자에게 거주자 C나 D 쪽에 제3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영수에 대한 경우에도 거주자 C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그리고 거주자 D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제3자 영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케이스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제3자 지급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를 의미를 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제3자의 위치가 돼서 지급이나 영수를 하는 경우에 이제 조금 설명이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와 B 간에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 대해서 실제 A, 거주자 C인 제3자가 이제 거래의 당사자인 다른 비거주자나 거주자 쪽에다가 지급이나 영수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거주자 C가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 지급에 해당이 돼서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영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C가 영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대상 거래에 해당이 돼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래도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제3자 지급에 대한 거래를 조금 당사자 간의 주체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 거래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물때나 물품때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거나 영수를 하는 거를 외국한 업무 취득기관이 이제 외국한 거래은행 이런 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끼리 지급이나 영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 쪽에 신고를 진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경우에도 예외 대상 거래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면 거주자가 지급 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또 1만 불 이하의 경상거래 대가를 외화 현찰 등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제 금액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지급 수단에 대해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또 송금 수표나 우편 한우로 지급하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외국한 은행장, 이제 외국한 거래 은행을 통해서 지급이나 영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아니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쪽에 신고를 진행을 하되 예외적인 사항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무역을 진행을 하실 때 대금 지급을 신용장이나 전신화 방식이 아니라 현지에서 바이어나 이제 수출자 쪽에 직접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을 하거나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 대상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법상의 내용을 정리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미하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 쪽에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금액 기준 자체가 소액인 경우에 1만 불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상거래인 경우에는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3자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상에 다 신고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불법 자금 세탁이나 이런 외화 유출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실제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환치기라는 수법으로 관련한 부분을 악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도 법상 신고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경상거래 부분 관련한 이제 신고대상, 대표적인 신고대상 거래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계, 상호계산, 이제 기간 초과 지급, 제3자 지급,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조금 신고대상, 신고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상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한 은행장 신고가 원칙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자간 상계,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행 총재 쪽에다가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상호 계산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이제 사전에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장을 통해서 상호 계산에 대한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기간 초과 지급을 하는 경우, 먼저 선수금을 받거나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 쪽에다가 원칙적으로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 쪽에다가 신고를 진행을 하되, 미하 1만 불 이내 금액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외국화 은행장 쪽에다가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한국은행 총재 쪽에다가 신고를 진행을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관 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장 쪽에다가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상거래 쪽을 제외하고 지급수단의 이제 수출입 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급수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 지급수단, 내국 통화,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 증권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이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면제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미화 1만 불 이하의 금액을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사전에 신고 등을 한 자가 그 허가나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관 쪽에다가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해서 여행하거나 이런 경우에 휴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쪽에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은 들고서 이제 휴대 수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미리 세관 쪽에다가 신고 양식으로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6-2조 규정,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고 면제 대상 규정을 제외하고는 거주자 또는 이제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이는 이제 별도의 6-2호 서식이라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그 신고서를 통해서 세관 쪽에다가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의 회수 명령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 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1년,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를 해야 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모든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제 금액에 대한 기준과 기간에 대한 기준이 같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건당의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원인 행위를 입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계약서나 인보이스, 수출 신고서 등을 통해서 이제 채권에 대한 의미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분할 영수액이 50만 불 이하라도 계약 총액이 5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채권 회수 의무가 부여가 되고요. 만약에 50만 불 이하로 쪼개서 여러 건이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수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무에 대한 부담 자체가 채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자만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채권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다른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채권 회수 의무 자체도 양수인에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주자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을 하고 수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외 채권 회수 의무 자체는 사라지는데, 만약에 일부만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회수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수 대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 대상 채권에 해당이 모두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 쪽에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외국한 은행장이 인정을 하는 아예 채권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회수 대상 채권에서 제외를 해주셔야 되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은행 총재 쪽에다가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법상 인정하고 있는 회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법상으로 이제 회수 기간 자체를 조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회수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3년이라는 기간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또 관련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채권 회수 명령에 대한 규정 자체가 지금 이제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이전에 발생한, 이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령으로 그 기준이 처벌이 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를 만약 그 이전에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 시점에 해당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관련 의무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채권 회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해드린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3자 영수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고, 채권 미해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조건 성취일로부터 3년을 경과를 한 경우에는 채권 미해수를 처벌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부분을 도식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제 수출입 거래랑 조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경상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이나 영수에 대한 신고 대상 거래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실제 모두 사전에 신고를 진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관련 법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처분은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일반 거래 당사자,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 절차를 위반하거나 신고를 위반을 하거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를 위반한 경우에 관련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처분 내용은 경고를 받거나 경고 조치를 받거나 거래 정지에 따른 제한 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사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를 진행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경과한 이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했거나 위반 금액이 소액인 경우 1만 불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본거래 같은 경우 2만 불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 위반 금액이 일정 금액의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경고 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거래 정지나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최근 2년 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관련한 외국환 거래에 따른 행위 이런 부분들을 정지하거나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태료 처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16조에서 18조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환 은행장 신고사항인 경우와 이제 한국은행 총재점 신고사항인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 요율 자체가 조금 상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6조 같은 경우에는 건당 25억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16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경상거래, 상계라든지 제3자 지급이라든지 기간 초과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래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 위반 금액 자체, 그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25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만약에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건당 25억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벌칙사항에 해당이 되는 처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18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건당 50억 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이 부분도 16년도 3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억 원으로 굉장히 기준 자체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17조 같은 경우는 지급수단에 대한 수출입 관련한 규정이고요. 그래서 위아 1만에서 3만 정도로 해당이 되는 범위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기준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구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외국환 은행장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2%에 해당이 되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미신고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이제 5%의 과태료 처분액이 있고요. 그 건별로는 과태료에 대한 상한액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한액을 일단 5천만 원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과는 이제 관세청, 세관 쪽이나 이제 금감원 쪽에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업 심사나 이런 부분을 받으시면서 실제 세관 쪽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환에 대한 부분이 상계 대상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을 안 했다, 제3자 지급 거래가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청 쪽은 세관 쪽에서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이러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분이 있게 되면 의견 진술 기한이라는 통지서가 같이 함께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의견 진술 기한 내에 관련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고 납부를 진행을 하게 되면 20%에 대한 금액을 감경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를 보면 20% 감경이 된 금액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납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유가 발생을 한 경우에, 그리고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이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만약에 또한 부가일로부터 이러한 처분 자체에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벌칙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자본거래, 경상거래 그 해당이 되는 25억, 50억 또는 이제 10억 그 기준을 초과하는 그 위반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벌칙 사항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뭐 허가 등을 위반을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등록 왜곡한 업무를 영위를 했다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3억 원 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이런 부분들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고 등의 위반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이제 그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급 방법, 자본거래, 수출입 수단 등에 대한 신고 위반 등에 대해서는 그 관련한 금액에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벌칙 사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가가 가능하고, 그리고 위급 위반 행위를 취득한 외국환과 증권, 기금속, 부동산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 모두 몰수 추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법인 등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위반 시 이제 그 행위의 당사자와 함께 법인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양벌 규정이 같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 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가 발생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사항 등으로 조금 나눠져서 처분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지급 등의 방법을 신고 위반한 경우에, 또는 이제 자본거래에 대한 부분을 신고 위반한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권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고, 아까 상한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되고요. 벌칙사항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 거래에 대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처벌과 몰수 추징, 양벌 규정 같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와 벌금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조금 많이 변경이 되고 있었는데요. 실제 외국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에 대한 기준 자체가 법이 개정이 되는 시점에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처벌 기준에 대한 금액 자체도 조금 자주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변경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사유 자체가 그 이전에 변경이 되기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이 모두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9년 2월에 변경이 되면서 2월부터 2011년도 7월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억이나 지금은 당시에는 5억 원,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 현재 50억에서 10억으로 변경이 됐으나 당시에는 10억 기준이었고요. 2011년도에 또 다시 변경이 되면서 이제 현재 25억과 50억 기준으로 바뀌었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본거래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10억 원 기준으로 다시 이제 그 기준 금액이 매우 낮아진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국환 거래법 자체가 그 개정 사항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행위에 대한 위반 사항을 현재를 기준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위반 행위 자체가 어느 시점에 법이 적용되는 어느 시점에 발생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실제 그러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간단하게 표시는 해드렸지만 이제 심사나 이제 업체 쪽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드리면 실제 수출, 구매, 재경, 자금 이런 쪽에 관련 부서들이 각각 관련 부서에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계나 제3자 지급, 채권 미회수, 기간 초과 지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공유가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사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서 신고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의사소통이 되거나 내용이나 이슈 사항들을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대상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련 부서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는 게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조금 감소를 한 차원에서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고 대상 거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신고를 진행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 해당 거래가 조금 헷갈린다, 뭐 이게 신고 대상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신고를 진행하는 뭐 한국은행 쪽이나 아니면 관련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이제 관사 쪽에 관련 내용을 문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신고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외환 부분을 관련해서 관세청 쪽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외환 조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외환 조사는 조금 일반적인 기업 심사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환 거래 수사기관이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이제 외국환 취득기관 등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시사항이나 법규사항이 위반가 되는지를 조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를 하고요. 외환 수사기관은 이제 실제 그 관세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나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동향은 실제 그 이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하에서 관련한 세수 확보 차원으로 외국환 거래를 비롯한 관세 심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가 많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환 거래에 대한 부분만을 별도로 외환 조사나 검사를 크게 강화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 관세청도 범정부적인 이제 부패 척결에 대한 대책을 하나로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이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말까지는 이제 별도의 특별 단속을 실시를 하는 걸로 이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환 조사에 대한 부분들 전담팀을 이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외환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집중을 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관세청에서는 외환 조사를 진행을 할 때 관련한 자료들을 모두 이제 한국은행이나 외국환 은행장 쪽으로부터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금 영수 거래에 대해서 업체가 신고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신고 자료를 모두 전달을 받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업체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외환 거래, 뭐 지급이나 영수 거래, 그 외환 내역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관련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도 통해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같이 분석을 하고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입 대금과 수출 대금에 대한 적법 지급 여부를 심사를 하는 경우는 이제 수입 출입 통관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 쪽에서 갖고 있는 내부 회계 데이터, 그리고 외환 송금 데이터, 영수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사를 통해서 실제 이런 부분들에 혹시 누락이 되거나 불법적으로 외화를 유출을 하거나 수출채권을 적법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조사 외에도 실제 신고 대상 거래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그 외에 이제 그러한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세법상 가산 요소로 규정이 되고 있는 별도의 지급 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외환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신고 대상 거래를 떠나서 실제 그러한 외부로 지급된 무역의 지급 금액 이런 부분들이 가산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연성이 높은 송금 코드, 뭐 이자, 수수료, 특허권, 뭐 로열티 이런 송금에 대해서 실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관세법상 과세 대상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검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진행을 하고 뭐 관세청장에 보고할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관세청장을 통해 보고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과태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경유한 이제 직영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검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또 이제 별도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별도 보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가 이제 검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장 및 관세청장에 보고를 하고 범칙조사로 전환이 되고요. 범칙조사 결과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이제 신고 대상 거래에 대한 위반 행위 외에도 뭐 관세 포탈이라든지 뭐 특가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상의 위반 혐의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위반 행위 내역을 검찰에 고발, 송치를 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부분과 관련한 행정처분 그리고 외환 조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오후라 이제 식사하고 나신 이후라 조금 이제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